셰리는 1957년생으로 사건 당시 29살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존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약 1년간의 연애 이후 결혼했고 LA에서 함께 살고 있었죠. 1986년 2월 24일 사건 당일, 셰리는 그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존은 침대에 누워있는 셰리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출근했죠. 그리고 존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했는데요. 셰리가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 셰리가 하루 종일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된 존은 일이 끝나자마자 빠르게 퇴근했는데요. 존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게 됩니다. 차고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약혼 선물로 사준 셰리의 차가 보이지 않았죠. 게다가 바닥에는 깨진 유리파편이 있었습니다. 존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실 바닥에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아내 셰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맨발에 로브를 입고 있는 상태였고 주변에는 온통 핏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존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고 벽에는 피 묻은 손자국, 그리고 전자장비를 훔쳐가려고 했던 흔적이 있었는데요. 셰리의 얼굴과 몸에는 방어은이 있었고 온통 멍자국이 가득했죠. 범인이 총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담요를 감싸서 총을 발사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셰리의 왼쪽 팔뚝을 깨물은 치아 자국을 발견하고 DNA를 채취했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는데다가 셰리가 사망 당시 누군가 방문하는 것을 예상 못했는지 로브를 입은 옷차림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 남편 존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셰리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고 자신의 아내가 사망했는데도 아내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 상당히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존은 셰리의 사망 시각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2인조 남성 강도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당시 인근에서 2인조 강도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강도가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집에 있는 셰리를 마주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난당한 귀중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자장비를 훔쳐가려는 시도가 보였지만 가져가진 않았고 보석도 그대로 있었죠. 차고 안에 있던 셰리의 BMW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 차는 사건 일주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가 없어졌는데요. 집안에 있던 결혼 증서가 없어졌습니다. 만약 범인이 2인조 남성 강도라면 여성 한 명과 치열한 몸싸움을 하다가 급하게 도망쳐 나왔다는 가설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팔에 물린 치아 자국 외에는 어디에서도 범인의 머리카락이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는데다가 당시에는 지금처럼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하고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셰리의 유가족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고 2인조 강도 침입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셰리의 아버지는 남편 존이 결혼 전에 잠깐 사귀었던 여자친구 스테파니 라자루스가 의심스럽다며 그녀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존의 대학 시절 친구인데요. 두 사람은 같은 기숙사에서 만나 친해졌고 몇 번 관계를 하기도 했지만 존은 끝까지 스테파니를 여자친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테파니가 존에게 계속해서 집착하고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죠. 존이 셰리와 결혼한 후에도 스테파니가 계속 신혼집에 찾아오고 연락을 했고 셰리가 일하는 병원에도 찾아와서 스토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셰리의 아버지는 제발 스테파니라는 여자를 좀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당시 수사관은 셰리의 아버지에게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아니냐며
이 의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3개월 만에 아내를 잃은 남편 존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테파니와 다시 만남을 이어갔죠. 스테파니가 친구들과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을 때 그녀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결국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존은 LA를 떠나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고 스테파니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러는 사이 셰리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딸 살인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DNA 분석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자신의 딸 살인사건이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사건 당시 채취한 치아 자국과 DNA를 분석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당시 담당 수사관은 그 사건을 재조사할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수사를 재개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죠. 셰리의 아버지가 조사할 자금을 주겠다고 제안도 했지만 그 모든 요청은 거절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사에는 진전이 없었고 이 사건은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사건 이후 약 18년의 세월이 흐른 2004년, 범죄 분석가 제니퍼는 미제 사건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셰리 살인사건을 발견했습니다. 범죄 분석가 제니퍼는 사건 당시 셰리의 팔에 남아있던 치아 자국과 채취한 DNA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범인을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증거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니퍼는 검시소 전체를 직접 뒤져서 일주일 만에 냉동고 깊숙이 있던 표본 하나를 간신히 찾아냈죠. 그리고 셰리의 팔에 남겨진 치아 자국이 여성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처음 이 사건을 조사할 때 2인조 남성 강도라고 추측했던 가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였죠. 그래서 제니퍼는 용의자를 여성으로 다시 특정하고 조사하려고 했는데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18년 전 담당 형사도 찾아갔지만 제니퍼의 추가 수사 요청은 거절되었습니다. 또한 제니퍼의 상사 역시 이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했죠. 2인조 남성 강도와 활동하는 여성 공범이 있을 수도 있고 유력한 여성 용의자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5년의 세월이 흐른 2009년, LA 내에서 살인사건 비율이 감소하면서 미제 사건 전담팀은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수사관들은 범죄 분석가 제니퍼가 기록한 수사 결과를 주목하게 되죠. 셰리의 팔에 난 치아 자국이 여성의 것이라면 셰리와 아는 사이인 여성 용의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많은 몸싸움의 흔적과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던 것도 전부 설명이 되죠. 그래서 사건 당시 존과 셰리가 알고 지내던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스테파니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그때 수사관들은 스테파니의 얼굴이 낯이 익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테파니는 바로 옆 부서에서 도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수사관들은 보안을 철저하게 하며 이 수사를 극비로 진행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셰리가 사망한 당시에도 경찰이었는데요. 셰리가 살해당한 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또한 스테파니는 존이 셰리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존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마지막으로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존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그녀와 관계를 가졌죠. 그 후 스테파니는 셰리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와서 자신이 존과 잤다며 내가 존을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고 협박했습니다. 셰리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존은 셰리에게 다시는 스테파니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 이후로 존이 스테파니의 연락을 받지 않자 스테파니는 갑자기 신혼집에 나타나거나 셰리를 스토킹하기도 했죠.
셰리는 너무 무서웠지만 그녀가 경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존에게 거절당한 스테파니가 셰리를 질투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스테파니를 강력한 용의선상에 올리고 그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죠. 수사관들은 먼저 총을 사용한 방법에 주목했습니다. 총을 사용할 때 용의자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담요에 감싸서 사용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용의자가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또한 셰리는 389경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이 총은 경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건 당시에 스테파니가 소지하고 있었던 총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스테파니는 셰리가 사망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이 총기의 분실 신고를 한 점도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셰리의 팔에서 채취한 DNA와 대조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잠복 수사를 하면서 스테파니를 몰래 따라다녔고 코스트코에서 그녀가 마시고 버린 종이컵을 회수해서 DNA를 대조해 보았죠. 그리고 그 결과 셰리의 팔을 물었던 치아 자국에서 나온 DNA가 스테파니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6월 5일 수사관들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영장을 발부받고 스테파니를 체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테파니 역시 경찰이었고 항상 권총을 휴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수사관들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스테파니에게 용의자를 취조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며 조사실로 유인했죠.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장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총기를 반납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존 루텐을 아는지 그리고 그의 아내 셰리를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스테파니는 셰리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웃으며 대답하던 그녀는 수사관이 셰리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자 점차 공격적으로 반응했죠. 그리고 수사관이 DNA 테스트를 제의하자 그녀는 변호사와 이야기해봐야겠다며 거절하고 자리를 나섰는데요. 스테파니가 복도를 걸어 나갈 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용의자가 경찰이라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더 자세한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스테파니는 자신의 일기장에 존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적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스테파니는 사건이 너무 오래되어서 증거물이 오염되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이미 수사관이 발견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테파니 라자루스는 2012년 3월 셰리에 대한 1급 살인 혐의로 징역 최소 27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 발생 23년 만에 이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정의가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셰리의 아버지는 LA 경찰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했죠. 사건 당시 셰리 아버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묵살했고 증거들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서 심지어 일부는 사라지기도 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동료 경찰관을 숨겨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공소시효 문제로 기각되었고 초기 수사관이 스테파니를 고의적으로 숨겨주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실책이었는지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스테파니 라자루스는 2023년 11월 16일에 첫 가석방 자격 심사를 받았습니다. 셰리의 유가족들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죠. 23년간 미제 사건이었고 법의 심판을 받은 지 15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가석방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반발했습니다. 스테파니 라자루스는 결국 가석방 심사에 통과되지 못했으며
셰리의 유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스테파니 라자루스는 기존 판결대로라면 74살이 되는 2034년에 가석방될 자격이 있으며 그녀는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